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미중 간 긴장이 완화됐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100% 관세는 11월 1일 전엔 발효되지 않을 것이라며 대화 여지를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집트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가자 평화선언에 서명하며 중동의 평화가 찾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명에는 미국, 이집트, 카타르, 튀르키예 정상이 참여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불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차 세계대전은 없을 것이라며 중동 평화의 전기를 강조했습니다. 미중 갈등 속 트럼프 대통령의 100% 대중관세 예고에 비트코인이 급락했다가 유화 발언 이후 다시 반등했습니다.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등 주요 알트코인도 일제히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감사 있었던 뉴욕 증시 이슈와 국내 증시 아이디어까지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블랙먼데이 우려에도 무색하게 선방하는 하루를 가지게 됐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양전한 흐름까지도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완화 스탠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됐고요. 뉴욕 증시도 반등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완화적인 기조로 인해서 AI 섹터에 다시 한번 큰 수급이 몰렸던 하루였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반등했는데요. 자세한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특히나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100% 관세 발언 이후에 급락했던 증시였지만요. 이 양국 모두 이 정면 충돌을 원치 않는다라는 스탠스를 내비치면서 시장의 불안이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나스닥은 2.28% 오르고요. S&P 500은 1.56%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29% 상승하며 모두 빨간불 켜면서 상승불 마감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잠시 하루 쉬어갔습니다. 13일 미국의 콜럼버스 데이로 채권 시장은 쉬어갔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장의 6% 급락세로 디뎠지만 반도체 지수는 4.93% 상승했습니다. 특히나 호재가 있었는데요. 오픈 AI와 브로드컴이 10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구축을 협약하겠다라는 체결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호재로 작용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국제 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12% 상승했는데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완화되면서 국제 유가 반등세 모습 보여줬습니다. 종목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M7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모든 M7 종목이 상승불 키면서 마감했는데요. 애플은 0.97% 상승했고요. 엔비디아는 2.82%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190달러 선의 근처까지 도달하는 흐름 포착이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6% 상승했고요. 아마존닷컴 1.71% 상승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보겠습니다. 알파벳은 3.2% 상승했고요. 메타 1.47% 상승했습니다. 특히나 테슬라는 5%대 급등을 했습니다. 이 테슬라의 중국 테슬라 부사장이 테슬라에 대해서 이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호재까지 주가의 랠리를 일조했습니다. 5% 급등하는 테슬라였는데요. 이 미국장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 전반적으로 트럼프 리스크 완화 그리고 AI 기대감 재부각이 시장을 다시 한번 끌어올렸던 하루였습니다. 특히 안전자산의 금가격이 트로이스당 4,100달러를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3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합니다. 먼저 JP모건 그리고 시티그룹, 웰스파고 등 주요 금융주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은행권 실적을 기반으로 AI 반도체 그리고 소비재 기업들까지 이어지는 대형 이벤트 시즌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국내장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요. 0.72%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낙폭을 좀 줄여가면서 3,584포인트에 마감했던 하루였습니다. 전장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중국의 기조 소식이 이어서 코스피 지수는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수급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요. 개인만이 홀로 순매수세에 가담했습니다. 6거래일 만에 개인이 순매수를 견인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지만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이 짙은 매도세로 대응을 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6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전환했던 포지션 변화가 있었습니다. 종목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시면요. 이 반도체 투톱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93,300원에서 마감했고요. 1.17% 하락했습니다. 이 장중 한때는 9만 원 초반까지 터치를 했지만 그래도 낙폭을 좀 만회하면서 93,300원에서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는 3%대 급락하면서 41만 5천 원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5%대를 낙폭을 그나마 만회하면서 3%대로 마감했던 하루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0.14% 조금의 강보합권으로 마감했습니다. ESS 호재로 이제 달성한 LG에너지솔루션이었는데요. 그래도 조금 아쉬웠던 흐름 뒤로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59% 상승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1.48%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4.7%대 급락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4거래일째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4.16% 큰 상승불 켰습니다. 이 가스터빈 종조국인 미국 시장에 최초로 국산 가스터빈을 공급하면서 4%대 상승 마감했던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LC현대중공업 0.39% 상승했고요. 현대차 0.69% 상승불 켜냈습니다. 반면에 KB금융 같은 지주사들은 약세 흐름 가져가면서 1.06% 하락세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와는 반대로 그래도 강보합권 0.12% 상승불 켜냈습니다. 860선에서 마감했는데요.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수급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홀로 순매수세에 가담했던 하루였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이 코스닥 지수를 그렇게 크게 견인하지 못했던 하루였습니다. 종목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시촉 상일단에는 제약바이오가 많이 약했습니다. 알테오젠과 펩트로 각각 3.69%, 4.41% 하락했고요. 2차 전지주는 강했던 모습으로 포착이 되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에코프로까지 4.9%, 각각 4.4% 강한 상승률 불 켜냈습니다. 레온보 로보틱스는 전장에 이어서 어제도 강했던 흐름 보여줬습니다. 4.4% 상승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일론 머스크의 호재에 힘입어서 이렇게 강했던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 화면 살펴보겠습니다. 밑에 제약바이오단에는 그래도 빨간불을 킨 종목이 많습니다. 파마 리서치를 비롯해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HLB까지 각각 3.14%, 0.53%, HLB는 6.35% 상승불 켜냈습니다. 특히나 HLB는 간암 치료제 임상 3사 관련 기대감에 힘입어서 상승했던 하루였습니다. 반면에 에이빌바이오, 삼천당 제약까지 2.56%, 2.87% 하락불 켜냈습니다. 국내 시장을 정리를 하자면요. 이제 원달러 환율이 어제 기준 한때 1,43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 미중 갈등 우려로 위험 자산,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고 있지 외환 당국이 시장 확률을 경계해갔다 이런 발언까지 쏟아졌습니다. 이 구두 개업에 나선 건데요. 이는 실제 시장에 개입하기보다는 이 발언을 통해서 환율 상승세를 진정시키는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만약에 오를 경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차손 우려로 매도세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 증시 유동성도 악화될 가능성이 큰데요. 다만 어제 그리고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 그리고 뉴욕 증시의 반등이 국내 시장에는 완화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환율 추이와 그리고 외국인 자금 흐름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혜경이었습니다.
시장의 트렌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맥을 짚어보겠습니다. 머니 트렌드 시간입니다. 김고은 앵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은 삼성전자가 에이펙에서 트라이폴드 폰을 공개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관련해서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LG 에너지솔루션이 어제 실적을 발표했죠.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리플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달 말에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현장에서 세계 최초로 트라이폴드 폰을 처음으로 공개하게 됩니다. 화면이 두 번 접히는 그런 구조인데요. 어떻게 실물 공개를 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공개는 삼성이 폴더블 폰 시장의 주도권을 다시 한번 되찾겠다라는 시도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전시장에 트라이폴드 폰을 처음 전시할 예정인데요. 별도의 발표 행사는 없지만 세계 정상들과 외신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에서 제품을 자연스럽게 선보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번 트라이폴드 폰은 기존 갤럭시 Z 폴드 시리즈보다 한 단계 진화한 형태입니다. 화면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접히는 구조로 바뀌었는데요. 즉, 양쪽을 안으로 접는 G자형 구조입니다. 이 구조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이 화면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서 흠집이 적고 내구성이 더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삼성은 이번 제품을 자사 폴더블 시리즈 중에서도 초프리미엄급 모델, 즉 가장 상위 라인으로 포지셔닝을 했고요. 펼쳤을 때는 태블릿처럼 10인치 대화면, 또 접으면 6.5인치 일반 스마트폰 크기가 됩니다. 결국 이번 트라이폴드 폰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형태로 삼성이 다시 한번 디스플레이 혁신 기업이라는 존재감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갤럭시 Z 폴드 시리즈보다 한 단계 더 진화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두 번 접히는 그런 G자형이라고 합니다. 화면이 두 번 접히기 때문에 기술적인 특징도 궁금합니다. 일단 그만큼 내부 구조라든지 배터리 설계도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트라이폴드 폰의 핵심은 바로 3개의 배터리 구조입니다. 특허 자료에 따르면 각 화면 패널에 배터리가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새 배터리가 함께 작동하면서 총 용량은 5000mAh 이상으로 삼성 폴더블 시리즈 중에서 가장 큽니다. 충전 속도는 기존 폴드7과 같은 25W 고속 충전이 적용이 되고요. 화면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최신 OLED, 카메라는 2억 화소 메인 렌즈에 초광각과 망원을 더한 이 트리플 카메라로 갤럭시 S 울트라급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칩셋은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탑재가 되고요. 메모리는 최대 16GB,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16 기반의 원 UI 8이 탑재가 됩니다. 결국에는 대화면과 효율성을 동시에 잡은 구조지만 힌지 내구성과 무게는 여전히 개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기술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시장 안에서 지금 하웨이 입장에서는 트라이폴드 폰을 먼저 내놓았고요. 그리고 애플도 지금 폴더블 폰 출시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이 이번에 내놓는 제품 전략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현재 글로벌 폴더블 시장은 지금 삼성과 화웨이의 양강 구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화웨이가 세계 최초로 트라이폴드 폰인 메이트 XT를 출시하게 되면서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화웨이의 점유율은 45%, 삼성은 9% 수준이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기술 리더십을 되찾는 게 절실한 시점이었고요. 그래서 이번 트라이폴드 폰은 단순한 신제품이 아니라 폴드에서 플립, 또 트라이폴드로 이어지는 삼성 폴더블 라인업의 정점에 놓인 전략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엔 한국뿐 아니라 미국, 중동 등 주요 시장에도 동시에 출시될 예정인데요. 그만큼 제품 완성도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 영향력을 다시 키우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가격은 약 400만 원대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 접히는 복잡한 구조와 부품 공정을 고려한다면 기존 폴드 시리즈보다 높은 가격대가 불가피하다는 평가입니다. 결국 이번 제품은 삼성이 폴더블 시장에서 기술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그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네, 글로벌 폴더블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지금은 화웨이가 조금 더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에이펙 행사에서 이렇게 폴더블 폰을 내놓게 되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게 될지 투자자의 투심이 다시금 흔들리게 된다면 다시 점유율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에이펙 안에서의 공개가 또 새로운 분기점이 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요즘 이제부터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을 냈는데요. 3분기 6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2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내면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반등을 해주는 계기까지도 가지게 됐는데 그렇다면 LG 에너지 솔루션 이번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로 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예상보다는 그래도 훨씬 잘 나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3분기 영업이익은 6,013억 원,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했던 5,100억 원을 16% 넘게 웃돌았습니다. 매출은 5조 7천억 원 정도로 전년보다 17% 줄긴 했지만 그래도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매출도 이익도 모두 늘었습니다. 이번 실적에서 특히 눈여겨볼 점은 보조금이 줄었는데도 이익이 늘었다는 건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받은 세액공제 혜택이 2분기에는 4,900억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3,600억 원대로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보조금을 빼고 계산한 영업이익이 2,358억 원이었습니다. 2분기에는 이 금액이 고작 14억 원이었는데요. 한마디로 보조금 덕분이 아니라 스스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익의 구조도 훨씬 탄탄해졌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비용을 줄이고 생산 효율을 높이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또 고객사 주문 변동에 따라서 생산 라인을 빠르게 조정하는 유연성도 보여줬고요. 결국에 이번 성적표는 회사의 사업 구조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실적에서 가장 눈여겨볼 점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대로 보조금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이 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실적을 끌어올린 거는 아무래도 ESS 사업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ESS 부분에서 어떠한 성과를 냈기에 이렇게 실적 반등까지 끌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ESS는 쉽게 말해서 전기를 저장했다가 또 이렇게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대형 배터리를 말합니다. 요즘에는 AI 데이터 센터나 태양광, 풍력 발전소처럼 전기를 일정하게 공급하기 어려운 곳에서 ESS가 필수로 쓰이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국내 배터리 3사 가운데 가장 먼저 북미 현지에서 ESS용 배터리를 양산한 기업입니다. 지난 5월 미국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서 LFP 배터리 생산 라인을 세웠고요.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과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이 LFP 배터리는 안정성이 높고 원가가 저렴해서 ESS용 배터리 시장의 표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현재 북미에서만 50기가와트 이상의 수주 물량을 확보했고요. 7월에는 약 6조 원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공급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테슬라와의 ESS 계약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ESS 매출이 본격적으로 늘게 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사업 구조도 한층 안정적이고 다변화된 형태로 바뀌었는데요. 전기차 배터리 부진을 ESS가 메워주는 투트랙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또 LFP 생산 라인을 ESS에 우선 배정하면서 설비 활용도를 높이고 또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 구조 개선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확대와 신재생 에너지 투자 증가 같은 이런 흐름들이 계속되는 한 ESS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ESS 수요로 인해서 이렇게 실적 반등까지 꿰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배터리 3사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같이 경쟁 구도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흑자 흐름을 이어갔지만 같은 업계인 삼성 SDI나 SK온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상황들 어떻게 다르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은 비교적 빨리 안정이 됐지만 지금 다른 삼성 SDI나 SK온은 아직까지는 적자 흐름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 전망을 살펴보면 삼성 SDI는 3,100억 원대 영업 손실, SK온은 1,000억 원 중반대 손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먼저 ESS에 대한 대응이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늦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 세액공제 혜택 규모가 작다는 점입니다.
2분기 기준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약 4,900억 원을 받은 반면에 삼성 SDI는 664억 원, SK온은 2,700억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다만 두 회사 모두 따라잡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이달부터 미국 스텔란티스 합작 공장의 일부 라인에서 ESS 생산을 시작했고요. SK온은 내년 하반기부터 조지아주 SK 배터리 아메리카 공장 일부 라인을 ESS 양산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전기차 시장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없어지면서 완성차 업체들이 재고를 줄이는 분위기인데요.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당분간 크게 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 업계 전체가 ESS 중심으로 무게를 옮기고 있지만 ESS 비중이 아직 전체 매출의 10% 안팎이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처럼 빠르게 수익을 내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많고요. 결국 앞으로 배터리 업황을 좌우할 핵심 변수는 AI 데이터 센터 투자와 신재생에너지 확산의 속도입니다. 이 두 시장이 계속해서 커진다면 ESS 중심의 실적 개선 흐름도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네, 지금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보자면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이 계속 좀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쉽지 않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삼성 SDI와 또 SK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응 속도와 전략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전망들이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LG에너지솔루션은 영업이익이 잘 나오면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ESS 효과가 톡톡히 나왔다라는 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서 배터리 산업 업계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을 가지게 될지까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리플 소식입니다. 최근에 리플이 유럽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 재무장관과 고위급 회담을 또 가지기도 했는데요. 유럽의 디지털 금융 규제가 지금 점점 더 강화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 행보 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점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회동은 리플이 유럽 시장에 공식적으로 발해들인 첫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룩셈부르크 재무장관인 질 로트가 직접 리플 경영진과 만나서 현지 라이선스 취득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룩셈부르크는 유럽연합 안에서도 디지털 금융의 중심지로 꼽히는 곳인데요. 핀테크나 블록체인 기업들이 유럽 시장 전체 시장으로 진출할 때 가장 먼저 인허가를 받는 이른바 게이트웨이 국가로 불리고 있습니다. 리플이 이곳에서 지급 결제 서비스를 라이선스를 확보하게 되면 EU 단일 시장 전역에서 법적으로 결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룩셈부르크 인허가가 유럽 전체 확장의 발판이 되는 거고요. 유럽은 매년 200조 달러가 넘는 국경 간 결제 시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여기서 기존 은행 간 결제보다 훨씬 빠르고 수수료가 낮은 블록체인 송금 기술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중간은행 단계를 줄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모두 아낄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히는데요. 룩셈부르크 정부 역시나 단순한 결제를 넘어서서 토큰화 시장으로 영역을 넓히는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 안에 전 세계적으로 80조 달러 규모의 실물 자산이 토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행보는 리플이 유럽의 디지털 금융 인프라 전반에 참여하려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신 뉴스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리플이 유로 시스템에 공식 통합됐다라는 얘기까지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좀 혼선이 있었는데 이건 실제로 좀 봐야 될까요? 사실 이 부분은 사실이라기보다는 오해에 가깝습니다. 이탈리아의 결제 인프라 기업인 SIA의 내부 자료에 리플이 유로 시스템 구조 안에 표시가 된 게 확인이 되면서 이제 리플이 유럽 중앙은행 시스템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들이 퍼졌는데요.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SIA는 유럽 중앙은행의 주요 결제 시스템과 또 민간 금융기관을 연결해주는 중개 네트워크 사업자입니다. 이 회사가 운영하는 SIA 체인이라는 블록체인 플랫폼에는 리플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코르다, 하이퍼레저 등 여러 가지 블록체인 기술이 지원 가능 기술 목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플이 포함된 건 유로 시스템에 채택됐다라는 뜻이 아니라 연동이 가능한 기술 중에서 하나로 등록돼 있다라는 의미에 가까운데요. 유럽 중앙은행 결제망에 진짜로 편입이 되려면 ECB의 이 공식 승인 문서에 리플이 명시가 돼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문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지금 단계에서는 단순한 기술적 호환성 수준으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리플이 유로 시스템에 공식 통합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의미를 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연결이 가능하지만 유럽 중앙은행이 공식적으로 통합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XRP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ETF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승인 기대감 점점 더 커지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XRP 현물 ETF 관련 서류들이 잇따라 수정 제출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승인이 머지 않았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모두 S1 서류를 업데이트했고요. 일부는 이미 ETF의 티커 심볼까지 포함시킨 상태입니다. 이건 곧 발행사들이 SEC의 승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라는 신호로도 풀이가 되는데요. 특히 올해 들어서 SEC가 기관 상장 기준을 도입하게 되면서 기존에 필요했던 19B4 승인 절차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S1 심사만 통과하면 상장이 가능해지게 된 거고요.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도 지금은 승인 확률이 사실상 100%에 가깝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만약 XRP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서 세 번째 주요 암호화폐 ETF가 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과열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결국 가격은 투자 심리에 따라서 언제든지 급등락을 할 수 있고 이럴 때일수록 냉정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리플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리플 입장에서는 룩셈부르크 인허가를 발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유럽 시장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뉴스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ETF 승인 기대감까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좀 변동성이 클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은 있지만 이 점들을 계속해서 좀 투자하시면서 이 앞으로의 주가 상방이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니 트렌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미중 간 긴장이 완화됐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100% 관세는 11월 1일 전엔 발효되지 않을 것이라며 대화 여지를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집트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가자 평화선언에 서명하며 중동의 평화가 찾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명에는 미국, 이집트, 카타르, 튀르키예 정상이 참여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불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차 세계대전은 없을 것이라며 중동 평화의 전기를 강조했습니다. 미중 갈등 속 트럼프 대통령의 100% 대중관세 예고에 비트코인이 급락했다가 유화 발언 이후 다시 반등했습니다.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등 주요 알트코인도 일제히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에도 개인의 매수세에 선방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였지만 개인 투자자가 1조 원 넘게 순매수하며 코스피는 1% 미만 하락에 그쳤습니다. 지난 10일 미국 나스닥 지수가 3%대 급락한 것과 비교하면 국내 시장은 우려됐던 블랙 먼데이를 피한 셈입니다.
밤사 있었던 뉴욕 증시 이슈와 어제장 국내 증시 분위기까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월요일 블랙 먼데이가 될까 우려되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완화 스탠스로 인해서 이 블랙 먼데이가 우려에도 무색하게 반등을 해주는, 선방을 해주는 흐름이었습니다. 뉴욕 증시도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중국과의 무역 갈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는데요.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놨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국은 중국을 도우려는 것이지 해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중국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다 잘 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시장에서는 지금 투자 심리가 좀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유화 제스처로 해석이 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시금 좋아졌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슈들도 좀 체크를 해볼까요? 유가가 다시 좀 상승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완화 스탠스, 무역 갈등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가 되면서 유가가 3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다시 상승을 해줬습니다. 1% 상승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또 이슈가 있죠. 지금 가자 평화 선언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집트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이 가자 평화 선언의 서명을 했습니다. 중동의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밝히면서 이제는 3차 세계대전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동의 평화 전기를 조금 더 강조한 만큼 이 안에서의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살아나게 될지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암호화폐 시장, 가상화폐 전반적으로 좀 급락하는 현상이 있었죠. 하지만 갈등 속에서 이제는 유화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다시 반등을 해줬습니다. 비트코인도 11만 5천 달러 선으로 반등하는 흐름이었고요. 리플이라든지 이더리움, 솔라나까지 주요 알트코인들도 일제 반등세를 보였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특징적인 흐름들은 어땠는지 세 가지 통해서 먼저 살펴볼까요? 먼저 브로드컴입니다. 기술주 전반적으로 그래도 강세 흐름을 보였지만 브로드컴이 가장 큰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10% 가까운 흐름이었습니다. 오픈 AI와 맞춤형 AI 칩을 공동으로 개발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양사가요, 10기가와트 규모의 AI 전용의 가속기를 공동으로 설계하게 되고요. 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점은 오픈 AI가 최근에 엔비디아, AMD, 오라클과 체결한 대규모 컴퓨팅 계약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역시나 AI 인프라 경쟁이 더욱더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아이온큐도 급등했습니다. 16% 상승을 했는데요. 이 복잡한 화학 시스템을 시뮬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진전을 보였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JP모건에서 향후 10년간 1조 1천억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를 일환으로 해서 지금 전략 사업에 투입을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랠리가 펼쳐졌다라는 점까지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로켓랩도 상승을 했는데요. 1% 상승을 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더 상승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일단 로켓랩 같은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가 이 목표 주가를 상향했기 때문입니다. 초기 단계 스페이스 X급이다라고 굉장히 극찬을 하면서 이 목표 주가를 굉장히 대폭 상향했습니다. 기존의 20달러에서 68달러까지 상향한 만큼 이전까지 함께 랠리가 과연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까지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미중 갈등 우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 완화 스탠스로 인해서 다시 반등을 해주는 간밤의 뉴욕 증시였는데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땠는지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와 굉장히 다른 히트맵의 양상이죠. 어제는 굉장히 빨가면서 좀 더 치열했던 종목보유 흐름이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그린라이트가 굉장히 많은 시장입니다.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2.8% 상승을 했죠.
메타와 오라클이 자사의 AI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스펙트럼 X를 지금 같이 협력하고자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안에서 계속해서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이번 훈련을 통해서 지금 AI 모멘텀, 대규모 GPU 클러스터의 데이터 처리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브로드컴도 9.8% 역시나 상승하면서 지금 단연강 컴퓨팅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라클도 상승을 했습니다.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5.14% 상승했는데요. 미국 정부와 동맹국의 이 AI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방 또 안보 생태계 확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 기관이 민감한 정보를 또 노출하지 않고도 AI 분석뿐만이 아니라 보안 협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건데요. 역시 오라클 안에서 계속 모멘텀도 살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구글도 3% 상승했고요. 애플도 0.9% 상승했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 중국에서 아이폰 에어의 사전 예약을 이제 10월 17일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정식 판매는 10월 22일부터 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이 안에서의 잘 팔리게 되면 또 실적까지 연결이 되니까요. 이전까지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테슬라가 또 간밤에 5% 상승하는 흐름을 가졌습니다. 요즘 전기차 생산이 늘었다라는 소식이 꾸준히 좀 들려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국에서의 소식이었습니다. 역시나 중국에서도 잘 팔리고 있다라는 점을 입증을 하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죠. 오늘 밤에는요, JP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또 웰스파고 등 대형 은행들의 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안에서의 모멘텀들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장 전에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전까지도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미중 간의 갈등 굉장히 또 우려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래도 다시금 좀 완화 스탠스가 보이면서 시장은 다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증시가 살아난 만큼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우리 국내 증시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이 점 함께 살펴볼까요? 어제는 사실 뭐 블랙 먼데이가 될 수도 있다, 셀 코리아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래도 선방을 해주는 우리 국내 증시였습니다. 코스피가 장 출발만 하더라도 2% 빠지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점점 좀 낙폭을 다시 좀 높여가면서 0.7% 그래도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다라는 점까지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시총의 비중이 굉장히 크죠. 1위와 2위에 연중 최고치의 비중을 찍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게다가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들이 굉장히 또 많이 나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있었다면 개인 투자자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거와 함께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으니까요. 이전까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반도체 안에서의 투톱의 흐름들 역시나 그 전 거래일에 뉴욕 증시의 이 반도체 기술주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제 삼성전자가 1%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도 3% 하락하는 흐름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지금 장 출발만 봤을 때는 굉장히 크게 빠졌었는데 그래도 장 막판으로 갈수록 어느 정도는 좀 계속해서 상승을 했다라는 점까지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히토류 관련해서는 어제도 계속해서 연일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유니얼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이거를 연속으로 상한가 기록했으니까요. 이전까지 보시면 좋겠고요. 어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좀 강세 흐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30% 역시나 상한가 가면서 세비캠이 기록을 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원전주 안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하고 있죠. 가스터빈 종주국인 이 미국에 처음으로 이 가스터빈을 수출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국산화에 성공한 지 지금 12년 만에 쾌거를 이뤘다라는 건데요. 역시나 글로벌적으로 이 시장을 공략할 만한 기틀이
마련이 된 상황이니까요. 원전 안에서의 주가 추이가 어떻게 또 흘러가게 될지도 오늘 시장 안에서 또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어제 로봇주들이 또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양상입니다. 어제 전반적인 기술주가 좀 약세를 보였다면 어제는 로봇주 안에서는 좀 강세 흐름을 보였으니까요. 이전까지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금가스는 여전히 4,000달러 돌파 뒤에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양상이고요. 어제 조금 더 특징적이었던 게 또 엔터주들도 같이 또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 한한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같이 올랐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가장 주목할 점 바로 삼성전자 실적 발표입니다. 영업이익이 10조 원이 나올 것이다라는 컨센서스가 있는데요. 과연 어떤 숫자가 찍히게 될지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장 전에 나올 것으로 좀 예고가 되어 있으니까 이전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3,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의 숫자가 어떻게 찍히게 되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또 갈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제 같은 상황에서는 반도체, 방산, 조선 등 좀 주도주가 힘을 쓰지 못하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웃었던 종목이 있는데요. 다음 장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수는 밀렸지만 배터리는 웃었다. 바로 2차 전지주입니다. 모처럼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는 맏형격인 LG에너지솔루션이 호실적을 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강화 조치에 따라서 국내 히토류 관련주들이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같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이렇게 시장 속에서 배터리주만 좀 역주행을 했다라는 점 주목을 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LG엔솔 업종 전체 투자 심리 되살렸다라는 가장 큰 이슈가 있었으니까요. 오늘 시장 안에서도 2차 전지주들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주뿐만이 아니라 히토류 관련주들도 같이 좀 덩달아서 다 상승을 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 통해서 LG에너지솔루션 실적이 얼마나 또 잘 나왔는지도 봐야겠죠. 3분기 잠정 실적입니다. 일단 가장 큰 트리거는 보조금을 빼더라도 흑자가 됐다라는 점입니다. 역시 ESS가 견인했다라는 건데요. 매출이 5조 6,999억 원이 나왔고요. 영업이익도 6천억 원이 훨씬 넘게 됐습니다. 지금 YOY 대비해서도 34%나 넘게 뛰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장 예상치였던 이렇게 5천억 원을 훨씬 상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안에서는요,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에서 지금 이 IRA,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 안에서의 랠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조금을 제외를 하더라도 2분기 연속으로 지금 흑자를 이어갔다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좀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흑자 전환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 3분기에도 이 규모를 지금 170배 이상 끌어올렸다라는 점이고요. 고정비 감축뿐만이 아니라 북미 ESS 추락까지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통형, 파우치형의 배터리 물량 증가까지 지금 주요했다라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으니까요. 이전까지도 보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핵심 지금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안에서의 매출 급증입니다. LG엔솔이 5월부터 미국의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서 이 LFP 관련해서 ESS 양산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ESS 배터리를 이제 중국에서 생산하던 것을 이제 미국으로 이전을 하면서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또 EV 관련해서도 배터리 이 판매가 여전히 좀 부진한 상황이었지만 전기차는 부진했지만 ESS와 소형 전지 안에서 이 둔화를 상쇄했다라는 점에서 역시나 좋은 모멘텀이 계속해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실적에 대한 기지개가 본격적으로 켤 수 있는지 이 안에서의 모멘텀들 잘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LG에너지솔루션 실적에 대해서 잘 나왔지만 하지만 경쟁사들도 같이 좀 따져봐야겠죠. 다음 장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삼성 SDI와 SK온 입장에서는 적자가 좀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삼성 SDI부터 살펴볼까요? 3분기 영업 손실이 3천억 안팎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부진이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관세 부담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가 될 것이다라고 따졌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증권에서는 한국산 ESS에 관세가 붙으면 수익성이 더 크게 떨어진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전기차용의 배터리 수주는 확보는 했지만 매출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것을 만회하기 위한 전략들은 좀 세워야겠죠. 삼성 SDI는 이달부터 스텔란티스와의 합작 공장 일부 라인을 ESS 전용으로 돌려서 생산에 착수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북미 시장 겨냥을 해서 ESS 전환 전략까지 지금 4분기 이후에 손익 개선에 나서겠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안에서의 미국 공장 합작 라인이 과연 실적에 대해서 반등에 대한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계속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SK온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SK온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도 적자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KB증권은 1,700억 원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적자 폭이 커진 이유도 살펴봐야겠죠. 미국 관세 때문입니다. 현대차, 기아 판매 둔화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포드와 합작한 BOSK 공장의 고정비 부담이 또 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SK온 역시 이 조지아주의 SK배터리 아메리카 공장의 일부 라인을 지금 ESS 생산용으로 좀 전환을 하면서 계속해서 좀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미국 안에서의 공장이 있느냐 그리고 그게 ESS 공장으로 같이 활용이 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JV 가동률 관련해서도 지금 회복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동률이 올라야지 손익이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이 안에서의 ESS 전환 속에서 흑자 전환의 열쇠가 계속해서 될 수 있을지 이 공통 과제들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 통해서 2차 전지의 반등, 지금 지속적으로 추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어제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안에서도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세 가지 변수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미국의 IRA 보조금 종료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10월 1일부터 이 구매 보조금이 사라지게 됐죠. GM이나 폭스바겐 등 완성차 기업들이 이제는 4분기부터 본격적인 재고 조정까지 들어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이 보조금 폐지 여파로 인해서 2차 전지 이 실적 눈높이가 하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내년 초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을 아무래도 좀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심지어 이번 반등의 기회는요, 비중 축소에 대한 기회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조금 더 보수적인 입장을 내놨던 1번 주제였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 핵심은요. 중국의 전략 자원에 대한 수출 통제입니다. 아무래도 이 안에서의 랠리들 계속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흑연과 희토류 관련해서 핵심 관물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겠다라고 중국이 이야기했죠. 배터리 소재 중국 의존도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의 배터리 업계에서는 원가 부담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슈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ESS 구조적인 성장성을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32년까지 ESS 시장이 이제 연평균 12.45%나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ESS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수 있는 만큼 지금 전기차 시장 안에서의 일시적인 캐즘을 좀 메워줄 수 있는 차세대 성장축으로 ESS 산업이 계속해서 급부상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어떠한 변수들이 그래도 앞으로 2차 전지 안에서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이 세 가지 항목들 잘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LG 에너지솔루션 어제 영업이익이 잘 나오면서 선방을 해줬고요. 업종들도 여전히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같이 시세를 내는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에서 전기차 수요 부족이라든지 계속해서 둔화 그리고 중국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보조금 종료라는 좀 여러 가지의 벽이 남아있는 상황이니까요. 2차 전지 모멘텀들 언제까지 아니면 계속해서 더 갈 수 있을지 이 점은 계속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관련해서 실적 모멘텀이 시작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 실적이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잘 나오면서 실적의 신호탄을 좀 알리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또 삼성전자의 실적까지 나옵니다. 이런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어떻게 더 클로즈업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어제 좀 무거웠던 시장 분위기가 이어졌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외에도 좀 주목을 받았던 존재감이 있었던 업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디어와 엔터주인데요. 주가 추이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일단 하이브가 5%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고 YG 엔터테인먼트도 6% 가까이 급등을 해줬습니다. 이 외에도 SM이나 JYP 같은 대형 기획사도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엔터주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CGV나 SAM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포바이포, SAMG 엔터 그리고 포바이포 같은 콘텐츠 제작사들도 동반적으로 강세를 했습니다. 어제 결국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지만 이 섹터만큼은 매수세가 몰린 점을 좀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결국 이번 상승은 어떤 부분이 좀 불씨가 되어줬느냐 확인했을 때는 정책 기대감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그렇다면 어떤 정책 모멘텀이었는지 확인해 보기 이전에 앞서 엔터주들은 좀 최근에 어떤적인 흐름들을 보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엔터주는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지난달 19일에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에이펙의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할 가능성이 좀 전해지면서 이 K-팝의 중국 활동 재개 기대감이 좀 커졌죠. 중국 시장이 좀 확 열리게 된다면 앨범 판매나 콘서트 수익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정상회담 이후에 좀 중국에서 불만이 좀 나오면서 이 부분이 영향을 주게 됐는데요. 결국 다수의 콘서트나 팬미팅 일정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반복이 됐습니다. 이 환중 관계로 이 중심으로 한 불확실성이 결국 재부각이 된 건데요. 이로 인해서 기대감이 좀 식결되면서 엔터주의 주가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메인 대형 기획사 4대 엔터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는 흐름들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어제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듯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문화산업 육성 의지를 밝히게 되면서 엔터주가 들썩이는 흐름들을 어제 보여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21세기 국제사회에서 문화는 국력의 핵심이다라고 좀 언급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혁신을 통해서 K-콘텐츠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안에서는 좀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오진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세 가지 방향을 좀 유력하게 거론합니다. 하나는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그리고 두 번째는 공연 촬영 인프라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규제 완화와 문화기업 투자 유도입니다. 그동안 제조업 중심이었던 정책 드라이브가 이 문화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겠다라는 신호로 시장은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연장선으로 대통령은 이번 주를 K컬처 주간으로 좀 지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 정책을 직접 점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정책 기대감은 사실상 공식화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K컬처를 본격적으로 밀겠다라는 해석이 퍼지면서 어제 엔터주뿐만 아니라 미디어 콘텐츠 제작주 그리고 공연과 유통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에 어제 주가를 밀어올린 직접적인 원인은 정책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요. 시장의 관심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그 뒷배경에 있는 펀더멘털 때문입니다. 이 3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자신감을 저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지금 단기 조정은 끝이고 실적이 돌아온다라고 NH투자증권은 덧붙였습니다. 일단은 공연이나 굿즈 그리고 MD 매출에서 규모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어제 좀 정책이라는 부분이 단기적인 촉매가 되어줬다면 이 실적적인 측면은 중장기적인 엔진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안에서는 두 가지 기업을 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바로 YG 엔터테인먼트와 하이브인데요. YG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분기 매출 전망 그리고 영업이익은 각각 1,800억 원, 350억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역대급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좀 평가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실적을 뒷받침해 주었을까 살펴보자면 일단 블랙핑크 투어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팝업 스토어도 안정적으로 잘 굴러가고 있고 글로벌 브랜드와의 협업까지도 실적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와의 협업이라고 한다면은 MLB나 비자 같은 그런 대형 브랜드와의 협업이 YG 실적을 한 단계 위로 끌어올렸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연차 그룹인 블랙핑크도 탄탄하지만요. 이 신인 그룹인 베이비몬스터의 매출 성장률도 좋다고 합니다. 2집 앨범이 발매 첫날에 27만 장 정도 판매를 기록하면서 포스트 블랙핑크다라는 수식어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YG는 이미 글로벌 IP를 통해서 결국에 수익성을 갖췄다는 것뿐만 아니라 신인 성장 모멘텀까지 확보했다라는 점에서 확장성까지 동시에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이브도 이어서 살펴볼까요? 하이브는 사실 실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다른 구간에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 컨센서스를 영업이익이 특히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부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시적인 숫자일 뿐이다라고 좀 증권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진했던 이유로 좀 꼽아보자면 일단 신인 대비 투자비가 300억 정도가 반영이 되면서 이익률이 주춤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일시적인 부진이라고 말씀드렸듯이요. 증권가의 시선은 여전히 좀 긍정적입니다. 그 이유로는 일단 내년에 바로 BTS의 해가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BTS가 군복무를 마치고 완전체 컴백을 예정되어 있는데요. 내년 봄 정도에 컴백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더해서 이 북미 현지 그룹인 캐츠아이가 빌보드 순위권에 진입을 하면서 이 글로벌적으로 확장 전략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캐츠아이의 북미 관심도는 블랙핑크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결국 중장기 성장 동력까지 확보를 한 셈인 겁니다. 이로 인해서 NH투자증권과 하나증권 모두 하이브를 업종 내 최선호주로 꼽고 있고요. 목표 주가도 각각 37만 원, 39만 원 정도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엔터 외에도 SM이나 JYP를 좀 살펴보자면 SM 같은 경우는 저연차 라인업이 수익 구간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JYP 같은 경우에는 고연차 라인업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네 가지 엔터 모두 전반적으로 안전적인 성장세를 갖추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이브 내에서 제가 BTS에 대한 완전체 컴백 언급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주목하는 건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요. 귀환입니다. 빅뱅 또한 완전체로 이제 복귀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BTS 먼저 좀 살펴보시면은 내년에 언급드렸을지 이제 7인 완전체로 컴백을 하게 됩니다. 새 앨범과 월드 투어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빅뱅 같은 경우는 데뷔 2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코첼라의 무대 복귀를 좀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빅뱅이라는 이 1세대와 그리고 BTS라는 글로벌 세대가 함께 돌아오는 시점이 내년에 다가오는 건데요. 하나증권은 이 두 그룹이 같은 해에 활동을 재개한다면 K-팝 전체가 역대급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분석을 했습니다. 결국 BTS의 복귀가 시장의 촉매제라면 빅뱅의 복귀는 상징적인 신호탄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결국 앞으로의 관건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책의 실행과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 부분일 텐데요. 대통령이 어제 언급한 발언들이 실제 지원책으로 확실하게 이어질지, 그리고 세액공제나 인프라 예산이 확정되는 시점이 언제일지, 이 부분이 주가의 어떤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3분기 실적 발표도 어떻게 보면 분기점이 되겠죠.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일 텐데 YG는 일단 이번 실적으로 신뢰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고 하이브는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부진하겠지만 그래도 내년에 전환의 시그널을 또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환의 해다라고 언급드렸던 이 BTS의 어떤 복귀라던가 빅뱅의 콘서트 소식 같은 대형 이벤트들이 언제 확정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결국 이런 뉴스들이 향후 업종 전체의 재평가를 이끌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자, 하지만 물론 이 안에서도 리스크는 있습니다. 어제 정책 기대감이 촉매가 되어서 주가 상승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요. 모든 것이 또 장밋빛은 아니겠죠. 어떤 부분들이 리스크 요인이 될까 좀 살펴보자면 일단 한한령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인 대비 투자 부담도 여전히 엔터주에게는 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엔터주는 대형 아티스트의 한두 팀의 어떤 일정 변화나 컴백 연기에 따라서 업종 전체가 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변수로서 감안을 해야 합니다. K-팝 산업은 여전히 사실 외교 변수나 글로벌 시장의 흐름 그리고 팬덤의 반응에 따라서도 출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흐름들을 좀 살펴봤을 때는 어제 정책이 방향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은 여전히 잘 반응해주고 있는 구조입니다. 결국 어제 엔터주의 상승은 이 K컬처 2막의 예고편을 확인하는 신호탄이 되어줬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 리뷰였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좀 흔들렸던 코스피였죠. 관련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첫 수출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뛰었습니다. 관련해서도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HLB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불붙으면서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에서 또 기술주들이 굉장히 급락하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코스피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잘 갔었던 반도체 투톱마저도 같이 좀 하락하는 흐름까지도 가졌는데요. 어제 시장 분위기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잠시 쉬어갔습니다. 이 미국발 기술주의 급락이 그대로 국내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커질 거라는 우려가 번졌습니다. 이 분위기가 국내 시장에도 그대로 전파가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7% 내리면서 3,584선에 마감을 했는데요. 장중에는 2% 넘게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1조 원 넘게 사들이면서 하락폭을 상당 부분 줄였고요. 반도체 투탑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9만 원 초반대까지 밀렸다가 9만 3천 원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41만 원 중반선으로 떨어졌고요. 둘 다 장 초반에는 역시나 낙폭이 컸지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점차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하락을 일시적인 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AI 수요 확대 덕분에 반도체 업황이 여전히 견조한 만큼 이번 하락은 공포보다는 매수 기회에 가깝다는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네, 사실 어제 시장 같은 경우 좀 셀코리아가 나올까 봐 좀 우려되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선방을 해주는 국내 시장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간밤에는 뉴욕 증시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안에서는 그래도 좀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할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 바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3분기 실적에 지금 시선이 다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에서는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어설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실적 어떤 부분을 좀 더 따져봐야 될까요? 네, 일단 삼성전자는 오늘 오전에 3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증권가의 예상치를 먼저 살펴보면요. 매출은 약 84조 원, 영업이익은 10조 1천억 원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보다 각각 6% 그리고 10% 늘어난 수준인데요. 무엇보다 5분기 만에 10조 원대 이익 회복이 유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실적을 이끈 건 역시 반도체 부문, 그중에서도 메모리 사업입니다. 서버용 D램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고 또 AI 서버에 들어가는 HBM의 판매 비중이 커지면서 수익성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D램의 경우에는 출하량이 지난 분기보다 약 9%, 판매 가격은 15%가량 올랐고요. 이 덕분에 매출이 약 17조 원대까지 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도 AI 서버용 고용량 제품이 늘면서 8조 원대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긍정적인 건 바로 파운드리 부문인데요. 생산 효율이 개선이 되고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적자폭이 기존 2조 원대에서 7천억 원 수준으로 크게 줄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결국에 삼성전자는 메모리 호조와 파운드리 안정화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실적의 체질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잠정 실적 관련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개장 전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나오는 대로 또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이 예상보다 좀 견조하다면 아무래도 주가 흐름에도 좀 힘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10만전자 복귀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 분위기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어제는 잠깐 단기 조정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상인증권은 어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기존 7만 6천 원에서 11만 원으로 무려 45%나 상향했습니다. 메모리 업황이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고 파운드리 적자도 줄어들고 있다면서 투자 의견은 그대로 매수를 유지했는데요. 한국투자증권 역시나 이번 조정은 오히려 비중 확대의 기회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AI 서버 중심의 성장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주가 수준도 여전히 싸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10만전자 재진입 가능성은 여전히 충분하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중 갈등 여파로 인해서 잠시 좀 흔들리는 시장 분위기였지만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 개선을 발표하게 된다면 이제 반도체 투톱이 다시금 좀 이끌어주는 양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 일단 전망 자체는 5분기 만에 지금 10조 클럽을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형 가스터빈을 자체 기술로 만든 지 6년 만에 이 가스터빈 종주국인 이 미국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번 계약은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일단 이번 계약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가스터빈 수입국에서 이제는 수출국으로 도약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의 한 빅테크 기업과 380메가와트급 발전용 가스터빈 2기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이 내년 말까지 납품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가스터빈은 AI 데이터 센터 근처에 지어지는 LNG 발전소에 설치될 예정인데요. 요즘 AI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 발전 설비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대표 기업인 GE 버노바는 이미 2029년까지 주문이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공급난 속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기술력으로 빈자리를 파고든 거고요.
가스터빈을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지금까지 미국과 독일, 일본, 이탈리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두산에너빌리티가 2019년에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세계 5번째 기술 보유국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결국에 이번 수출은 단순한 첫 계약을 넘어서서 기술 종주국인 미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세계에서 5번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가스터빈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장비일까요? 일반 발전기랑 좀 다른 모습일까요? 일단 가스터빈은 쉽게 말해서 LNG 발전소의 심장 역할을 하는 그런 핵심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기를 압축해서 천연가스와 섞고 그걸 불태워서 나오는 폭발 에너지로 터빈을 돌리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회전력이 발전기를 움직여서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입니다. 일반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보다는 훨씬 복잡하고요. 항공기 제트 엔진과 같은 원리로 작동할 만큼 정밀도가 높고 또 기술 난도가 매우 높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13년부터 정부와 손잡고 한국형 표준 가스터빈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약 600억 원, 두산에너빌리티가 자체적으로 1조 원 이상을 투자했고요. 그 결과 2019년에 1,500도 이상의 초고온에서도 견디는 합금 소재, 정밀 주조 기술, 고효율 압축기 기술까지 모두 독자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기술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국내 김포 열병합 발전소 등에서 6기 이상의 가스터빈을 공급했고 이번 미국 수출이 바로 첫 해외 진출 사례가 됐습니다. 네, 지금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장 상황과도 맞물린 상황이다라는 두산에너빌리티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사실 영업이익 부분에서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10조 클럽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중점이 있었는데 지금 12조 원이 넘은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5분기 만에 지금 10조 원이 넘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서요. 앞으로 조금 더 실적 안에서의 모멘텀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두산에너빌리티 소식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지금 글로벌적으로 가스터빈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두산에너빌리티 안에서의 전망들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요즘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붐이 일면서 전력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력 공급이 빠르고 또 효율적인 LNG 발전소가 늘고 있고요. 그 핵심 장비가 바로 가스터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 가스터빈 수요는 92기가와트, 2028년에는 100기가와트를 넘어설 전망인데요. 하지만 기존 3대 제조사인 GE 버노바, 지멘스, 미쓰비시의 연간 생산 능력은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이런 공급 부족 속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새로운 공급 대안으로 떠오른 거고요. 이미 미국 휴스턴에 있는 자회사 DTS를 통해서 현지 정비와 유지보수 인프라도 갖추고 있어서 이번 계약을 발판으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어제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4% 넘게 상승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출을 계기로 해서 원전과 해상풍력에 이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까지 3번째 성장축을 확보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가스터빈 국산화 6년 만에 지금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을 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요즘 계속 좀 연일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이점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지금 실적이 가장 중요한 오늘 시장에 좀 트리거가 될 수 있겠죠. 영업이익이 12조 원 넘게 된 상황이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습니다. 사실 지금 적자를 계속해서 좀 기록을 했었던 파운드리 부분에서는 적자 폭이 지금 반 이상으로 줄어들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등에 힘이 아무래도 좀 보태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이 HBM에 대해서 실적의 부진이 이제는 없어지고 극복을 했다라는 점에서 가장 큰 또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반도체 산업 안에서의 활기가 오늘 안에서 시장 안에서 깃들 수 있을지 이 점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HLB 소식입니다. HLB의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빔이 고위험의 간암 환자에게 지금 생존 기간을 크게 늘린 효과가 지금 발생했다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덕분에 지금 어제 HLB 시장 안에서 굉장히 또 주가 상승까지도 펼쳐지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연구 결과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나오게 된 걸까요? 네, 일단 쉽게 말하면 가장 치료가 어려운 간암 환자에게서도 효과가 입증이 됐다라는 점입니다. HLB의 미국 자회사인 엘레바 테라퓨틱스가 진행한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의 3상 임상 결과가 이달 17일 유럽 암학회에서 발표될 예정인데요. 그 발표에 앞서서 초록이 먼저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 결과는 절제가 불가능한 진행성 간암 환자에게서도 생존 기간이 유의미하게 늘어난 게 확인이 됐고요. 기존 치료제를 쓴 환자의 평균 생존 기간이 13개월 정도였는데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은 23.5개월로 약 10개월 정도 더 길었습니다. 병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기간, 즉 무진행 생존 기간도 3.6개월에서 5.6개월로 늘었고요. 부작용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리보세라닙의 1차 치료제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성과 아무래도 HLB 신약 개발뿐만이 아니라 FDA 허가 절차에도 이제는 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좀 몇 차례 보완 요청을 좀 받기도 했었는데 이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진행 상황이 있을까요? 네, 일단 HLB는 지난해 5월에 지금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을 간암 1차 치료제로 미국 FDA에 허가 신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2차례 보완 요구 서한을 받게 되면서 승인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FDA가 지적한 건 약의 효능이 아니라 중국 항서제약의 제조와 품질 관리 절차였습니다. HLB는 이 문제가 정리되는 대로 세 번째 허가 신청을 다시 준비 중이고요. 이번 임상 결과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고위험 환자에게서도 치료 효과가 뚜렷하게 확인이 되면서 FDA 심사 과정에서 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또 최근에는 HLB가 추진 중인 HLB 사이언스와의 합병까지 지금 눈길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합병 어떤 배경에서 추진되고 있을까요? 네, HLB는 계열사 HLB 사이언스와 합병을 통해서 이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을 한 군데 모으고 그리고 연구 효율성을 높이려는 전략적인 통합을 추진 중입니다. HLB 사이언스가 가진 펩타이드 기반 신약 후보 물질을 HLB의 항암 파이프라인에 더해서 질환 영역을 더 넓히겠다라는 건데요. 또 그룹 지배 구조를 단순화해서 의사 결정 속도를 높이고 중복 비용을 줄이려는 실무적인 이유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HLB 사이언스가 수년째 적자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은 이번 합병으로 R&D 집중도를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HLB는 리보세라닙 임상 결과로 인해서 간암 치료 효과를 입증하게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FDA 재도전을 하는데 또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일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 안에서 지금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죠.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하게 될지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